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5번째죠. 262페이지에 나오는 노동조합 가입의 경제 분석,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가입 결정의 경제 분석은 무슨 소리냐면,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그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수요죠. 이게 공급이었죠. 그럼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요는 뭐라 그랬어요? 파는 거라 그랬어. 사는 거라 그랬죠. 사는 것. 소비예요, 소비. 공급은 파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노동조합을 수요한다, 노동조합을 산다, 이런 뜻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가입비라든가 매월 납부해야 되는 조합비라든가 혹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그걸 내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했을 때, 유리하면 많이 살 거고 불리하면 적게 살려고 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적게 산다는 거는 가입을 안 하거나 노조에서 오히려 빠져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면 오른쪽으로, 수요가 적어지면 좌측으로 가겠죠. 자, 그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뭐냐? 파는 거. 노동조합을 노동자에게 파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노동조합이 좋은 거니까 너희들 들어와 라고 파는데, 그 활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적게 비용은 들어가면서 노조원들을 많이 모아둘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그 파는 비용은 되게 많이 비싼데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공급이 위축이 되겠죠. 그럼 노동조합도 안 만들려고 들거나 노동조합 만들어도 사람들한테 권유하러 다니는 활동을 줄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을 따로따로 좀 볼게요. 그래서 노조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수요 곡선을 먼저 봤을 때 노조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속할 수 있느냐?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노조 수요 곡선이죠. 1번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입비라든가 혹은 월별 조합비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비용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걸 비용이라고 봤을 때 이 비용 대비해서 비용보다 뭐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 수익이 더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우측으로 이동하려고 들겠죠. 너도 나도 가입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수익은 뭐예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더니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혹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더라. 그죠? 그 비용보다. 이런 거죠. 내가 1년간 납부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그로 인해서 한 200만 원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 그럼 100만 원이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점점 꺼려하거나 탈퇴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더 적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라든가 혹은 그 외의 것들 꼭 비용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것이 아닌 다른적인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생산직 유지였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쉬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직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은 노조가입을 별로 안 하려고 들어요. 왜? 이거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 쪽에서는 뭐예요? 개개인적으로 누가 더 많이 팔았어, 누가 더 잘했어, 이걸 가지고 개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 노조 가입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좋은 평가 받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받는데 굳이 내가 노조 활동을 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변해오면서는 노조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것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중후장대형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말 그대로 무겁고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이런 철강, 조선, 자동차 예, 이런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경쟁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조 조직의 예상 순이익이 낮아지게 되어 노조 가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예. 두 번째는 글로벌화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외국 상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판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자 이제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다면 노조에서 자 임금 인상 안 해주면 우리 파업할 거야. 이렇게 돼서 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올려줬다라는 거죠. 왜?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 회사 거 기다리지 않아도 돼. 수입산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야. 회사에서도 손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그럼 우리 문 닫을래. 아니면 외국으로 떠날래. 공장을. 이래버리면 노조도 굉장히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 자,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만드는 비용 대비해서 조직을 만들므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조 만드는 비용이 100만 원인데 노조로 만들어놨더니 200, 300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더라. 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조원들한테도 좋고 노조에 대한 평판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했더니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노조를 좀 더 만들려고 들거나 혹은 비노조원들을 끌어들이려는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노조를 만드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노조를 만들어놨는데 별로 수익이 없다. 그러면 잘 안 만들려고 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노조 만들려고 그랬는데 의견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 좀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뭐 회합하면 정부기관에서 뭐 감시하고 왜 노조 만들려고 그러느냐, 뭐 빨갱이냐,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부담되기도 하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서류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보다 혜택이죠, 혜택.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노조를 많이 만들려고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노동 운동에 대한 억압적 입법 활동 같은 경우죠. 노조 활동은 안 좋은 거야. 이런 걸 규제해야 돼. 이런 법률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굳이 그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 노조 만들려는 활동들이 줄어들겠죠. 예, 그렇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이데올로기 강도. 그래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그 창업주가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노동조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사용자가 극도로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면 만들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결속하기 어렵게 산업구조가 바뀌는 경우. 예. 그래서 산업구조 변화 이것도. 그래서 노동자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쪽으로의 산업. 예전에 뭐 생산직 위주였다면 서비스 위주로 간다든가, 블루칼라 위주였으면 뭐 화이트 칼라로 간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정급 혹은 연공급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급 형태로 간다든가, 혹은 연봉제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조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을 별로 안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런 노동조합의 수요적인 측면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뭐예요? 노동조합을 사는 거라 그랬죠. 사는 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그러한 마음이 크냐 작으냐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 해서 내가 가입하기 전보다 훨씬 더 혜택이 늘어났다 그러면 많이 가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손해가 크다 그러면 오히려 노동조합을 가입 안 하거나 탈퇴하는 거죠. 그럼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근로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이나 수익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 그러면 예, 열심히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들 거고, 그렇지 않고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괜히 사회에서 저 나쁜 놈들 뭐 이런 부정적인 시도라든가 혹은 회사 대표가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든가, 혹은 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가 이러면 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급하려는 것이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은 단체 교섭과 파업의 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업이라는 건 뭐냐? 노동자가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노동쟁의 신고를 하고 나서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파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근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직장 폐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노사 간의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어요. 뭐 임금 인상이 됐든 뭐가 됐든 등등등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들어주면 좋은데 거부를 했어. 거부를 하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노동상권은 첫 번째는 단결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체 교섭입니다. 세 번째가 단체 행동이에요. 단체 행동권이죠. 그랬을 때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단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어요, 노조는. 그러면 단체 교섭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단체로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단체 교섭권.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들어줬다. 그럼 단체 행동권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체 행동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업이에요. 파업, 피켓팅, 태업, 보이콧, 이런 행동들이 단체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파업은 근로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모여가지고 공장 하나를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투쟁가도 부르고 뭐 교육도 받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지금 물건도 못 만드는데 회사 공장까지 점거해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이 공장 문 닫아버려. 그리고 우리 그냥 해외에서 공장 새로 만들어서 가동할래. 이게 직장 폐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불법 점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 폐쇄입니다. 자, 그래서 파업의 조건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 또는 파업의 위협을 하는 경우 이것이 성공하여 사용자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업의 이윤율과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즉 독과점 업체의 노동조합은 경쟁적 업체의 노동조합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의 이윤율과 시장률을 잃지 않아야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라고 표현하죠. 를 잃지 않아야 된대. 자,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 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뭐 4개 회사다. 근데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5%, 뭐 15%, 20%, 20%인 회사, 20%를 볼까요? 그럼 우리 이 회사를. 자, 그럼 이게 70%인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냥 20%샷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자, 물건을 못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 시장 점유율이 점점 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죠.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그러면 이 회사 망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망해버리면 노조 입장에서 파업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윤율이나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아야 된대. 그건 뭐예요? 독과점이죠, 독과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뭐 그렇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은 뭐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야 파업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태업이나 파업이 회사에 손실을 주는 정도, 즉 회사가 파업에 대비하여 재고를 축적해 놓은 경우 또는 회사가 비노동조합원을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로 시킬 수 있는 경우 파업에 따른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회사의 대처에 대처.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다. 재고가 많으면 파업해도 상관없어. 파업해도 상관없어. 우리 창고에 있는 상품 내다 팔면 되지. 너희들 그냥 파업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조합원. 비조합원이 있어. 비조합원이 있어서 비조합원들만 투입하는 거야. 생산에. 그러니까 니들 파업해. 그냥 비조합원들만 우리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내다 팔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파업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오히려 손해인 거죠. 예,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측이 파업 기간 중 재정적 손실에 대응하여 재정적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회사의 재정 규모죠. 그래서 회사가 파업하더라도 재정 규모가 확실해서 뭐 우리는 한동안 파업해도 회사 이끌어가는데 별 문제 없어. 니들 파업해. 이래버리면 파업 해버리면 오히려 손해죠.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는 임금도 못 받는데. 근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한 달만 파업해도 망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파업을 철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들이 파업 기간 중 입게 될 임금 손실분을 버텨나갈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노조원의 재정 문제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업 기간 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이라 해서 임금이 안 나가요. 그랬을 때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번부터 100명까지 있는데 이 100명이 뭐 한 10명은 한 서너 달 월급이 안 나오더라도 살 수 있는데 나머지 90명은 두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못 살아. 그러면 두 달 이상 파업하기 어려운 거죠. 임금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원들의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이런 네 가지 정도가 파업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식스의 파업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파업 이론을 설명하는 것 중에는 식스의 모형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100원만 올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사용자는 난 30원밖에 못 올려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격차가 크면 이제 파업이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줄였어. 좀 줄였는데 사용자는 그래서 한 40원 줄게. 뭐 노동조합에서도 80원 주세요 했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노조의 투쟁 동력이 있어서 잘 나가요. 근데 한동안 지나면서 이게 투쟁 동력이 점점 떨어져.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들 중에 일부는 몇 달간 돈을 못 벌었더니 임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파업하는 현장에서 떠나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거야. 비조합원처럼 가서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쟁 동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사용자는 반대의 입장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안 주려고 버텼는데 점점 시장에서 어떤 여론 추이도 안 좋고 또 시장에 어떤 거래처들이나 이런데 물건을 안 갖다 주니까 클레임 발생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안 되겠다.
조금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만나는 금액에서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타결되는 거죠. 타결. 그래서 여기는 타결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타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한 게 식스의 파업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입니다. 이게 사용자 양보 곡선이라고 해요.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걸 사용자가 양보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용어라는 게 아직도 노동자 편보다는 그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사용자 양보 곡선이라고 한다. 사용자 양보 곡선을 해서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저항 곡선은 어떻게 하다? 우하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서로의 의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파업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의 그런 생각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구나.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가 더 이상 깎을 생각이 없고 저 80원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파업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시점 오면 열이 내려오고 이 시점이 오면 요 정도 올라가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맞추면 되겠다 그러면 파업이 안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60원이었다. 그럼 60원에 그냥 서로 합의합시다. 어차피 서로가 여기서 맞출 건데 이랬으면 파업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파업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식스의 그 이론은 우리 교재 이제 264페이지에 그 그래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를 잃게 되므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므로 비용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파업이 진행될수록 임금 제시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사용자의 양복선은 아래와 같이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의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임금 요구가 증대될 수 있으나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임금 손실분이 커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임금 요구율을 줄일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처음엔 상승하다 그 후에 하향하는 우하향하는 모형을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가 줄어들고 사용자의 양보가 커지게 되면 파업기간 SO 여기서 타결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은 요 지점 W0라고 표현했죠. W0에서 임금 협상이 임금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노사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므로 파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어떤 의사가 이렇게 갈지 혹은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확실성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파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파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파업의 목적.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노사 어느 한편은 양측의 모든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양복선 또는 저항선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교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파업의 위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주기적으로 파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 강화, 노조의 입장 강화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즉 파업은 장래 교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라는 점.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있어서 파업은 사용자에 대항하여 결집력을 응징시키기 위한 결집력을 응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에서는 파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네, 이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과 그다음에 서로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죠.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부리와 피서라이즈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부리와 피서라이즈 모형은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예, 지금 지우기 전에 이 힉스 모형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에도 모자랄 정도예요. 자, 그다음 매부리 모형은 이런 거예요. 뭐 0부터 100이라는 혹은 10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를 제시하고, 사용자,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여기를 제시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점점 좁혀오는데 이게 좁혀오다 안 되면 파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서라이즈는 또 이렇게 봤어요. 행축으로 본 거죠. 행축으로 봐서 제로와 뭐 10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조가 요구하는 거,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좁혀가는데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협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파업이라는 걸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힉스의 모형처럼 서로가 제시하는 것들을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파업의 경제적 손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큽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은 하다못해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안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다 팔아도 돼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맥주 회사들이 본인들 맥주도 있는데 수입해다 파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특히 이제 일본 맥주, 독일 맥주, 그죠? 오비 맥주나 뭐 이런 데서, 조선 맥주는 이런 데서 오히려 자기네 맥주를 팔아야 되는데 수입해다 팔고 있다는 주류 회사에서.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아니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버는 돈이 더 손쉽게 본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자기네가 파업한다 그러면 수입해다 팔아도 돼요. 수입해다가 시장에 내다 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서비스업은 그럴 수 있나요? 예, 서비스업은 파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손님도 못 오죠. 또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잖아요. 파업하는데 뭐 손님이 안 오는데 다른 사람 써보면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훨씬 더 손실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적 손실보다 임금 손실의 상실분이 더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했을 때 그러면 임금이 안 나오겠죠. 임금이 안 나와요. 그럼 파업할 때 뭐 거기 파업 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파업 기간 중에 일부를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알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근로자가 사적 손실은 임금 상실이 보다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임금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못 나오는 거지만 알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월 100을 벌었다. 그럼 사적 손실이 훨씬 더 적은 거죠. 임금 손실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 부분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 세 번째 이제 사용자 부분이죠. 지금 여기 근로자 부분이었다면 사용자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은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 이윤 감소분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로자가 일부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전체 갖는 손실분은 임금 상실에 대한 것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 파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겠죠. 이윤이 주는데 비용도 안 나간다라는 거죠. 비용도 어떤 비용? 인건비라든가 혹은 원료 비용이라든가 혹은 뭐 공장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윤 감소분보다 사적 비용이 조금 적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카터 챔버린 모형입니다. 카터 챔버린 모형, 이것도 파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노조의 교섭력은 노조의 조건을 거부할 때 사용자 비용에 대해서 노조의 조건을 수락할 때의 비용 대비해서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거부할 때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조의 교섭력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 중단에서 따른 이윤의 감소라든가 혹은 클레임 발생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근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뭐 10만 원씩을 인상을 요구했어. 그랬더니 그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야. 노조에서 요구한 비용이 다 합쳐봤더니 50억이야. 50억이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조사시켜 봤더니 이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보는 건 100억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50억분에 100억이 되는 거야. 이 거부할 때는 100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부해서 파업 발생하면 그냥 오케이 임금 인상 들어줄게 하면 50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거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노조에서 요구하는 걸 거부했을 때. 그러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는 게 맞아요? 예,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선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섭력이 올라가는 거죠. 노조의 힘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교섭력이라는 거. 그래서 노조의 조건을 거부할 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조사시켜 봤더니 한 20억밖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20억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분의 20이 되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때 비용이 20억이고 수락했을 때 비용이 50억이야. 그러면 거부하는 게 오히려 30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노조 요구를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 거죠. 그럴 때는 노조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반대에 이렇게 이제 노조의 교섭력만 반대. 그럼 사용자의 교섭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사용자
사용자 교섭력도 있겠죠. 우리 교재 좀 잘못 나왔네요. 밑에 부분은 노조의 교섭력이 아니라 사용자의 교섭력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가. 사용자의 교섭력은 사용자 요구 사항을 노조가 거부할 때 노조의 비용이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락했을 때의 노조의 비용, 이렇게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봤을 때 노조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싶을 때는 노조의 교섭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 무시하고 우리대로 나갑시다, 이게 더 훨씬 이익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사용자의 교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터와 챔벌린이라는 두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카터, 챔벌린 모형이고,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